안녕하세요. 오늘 12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사회의 변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대사회의 변동 내용이었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왜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 내용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했고 특히 최근에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열기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시대별 가족계획 포스터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가족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아이의 수라든가 출산 간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80년대 이 포스터를 보시면 둘도 많대요. 이 말은 아이 많이 낳으란 얘기, 적게 낳으란 얘기? 많이, 적게 낳으란 얘기죠. 이런 홍보 포스터가 있었고요. 20년 만에 2000년대에는 가가호 아이 둘, 셋, 아이 많이 낳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습 중에 20년 만에 바로 이 출산율이 아주 낮아지는 저출산 현상이 현재 우리나라에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 포스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저출산 현상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동하여 왔을까? 자, 우리나라는 광복, 6.25 전쟁 그 전에 역사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역사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피폐되고 경제적 기반도 당연히 부족했겠죠. 거의 대부분 농업을 통해서 살았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228쪽에도 보시면 이런 모습이 과거의 우리나라 모습, 1960년대 초만 해도 이런 모습이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후에 정부 주도로, 민간 주도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경제 성장 정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산업을 육성을 하게 되면서 빠르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고 정말 전쟁 이후에 최빈국으로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정말 한 30년 만에 다른 나라를 원조해주는 나라로 뒤바뀌게 되는 거죠. 거의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유럽 같은 곳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곳에서 거의 200년 동안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나라는 한 30년 만에, 불과 30년 만에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말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되죠. 정말 대단한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빠른 성장 뒤에는 분명히 어두운 모습도 있다는 얘기죠.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딘가 발달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 사이의 어떤 격차 문제, 불평등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도시와 농촌 간의 어떤 격차 문제, 그리고 발달된 지역과 아닌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빈부격차 문제. 당연히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이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업화 자체가 아까 누구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민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정부 주도의 어떤 정책, 계획, 이러한 것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등장이 아무래도 훨씬 더 많겠죠. 그럼 비율이, 권위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힘을 앞세우는 정부의 등장. 그러다 보니 어떤 민주적인 제도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역 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 지역 감정의 심화라든가 그다음에 급속한 경제 발전 뒤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던 환경오염이라든가 각종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나라가 같이 겪고 있는 정말 격동의 시대를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만에 우린 이걸 다 겪은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거의 200년, 300년 걸쳐서 이루어진 일을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지금은 정보화 사회까지 우리는 빠른 기간에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렇게 변동을 하여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최근의 경향,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또 최근의 경향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 아까 포스터에서 잠깐 봤지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자, 뭐 한다고 걱정하죠? 적게 낳는다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적게 낳는지 수치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라는 개념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기 낳을 수 있는 기간 동안 아기 몇 명 낳나 이걸 해본 거예요. 평균으로. 그랬더니 1970년대 아까 4.53명이나 낳았던 이 합계 출산율이 2015년 기준 1.24명.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아이 한 명 정도밖에 낳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2015년 자료인데 최근에는 한 명도 되지 않은 0.0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아주 낮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출산과 함께 또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고령화 현상입니다. 고령화.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고령화라는 게 뭘까? 누구 인구가 많아진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 왜 노인 인구가 많아질까요? 뭐가 연장되니까?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자, 1990년부터 2050년 통계청 자료인데요. 전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체 인구 중에서 누구 인구가 가장 늘어나고 있다. 계속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라는 게 나와요. 생산 가능 인구는 15살 이상,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예요.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인데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노년 인구는 보통 정년 퇴직하잖아요. 경제활동을 보통 안 하는 게 많죠. 안 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평균 연령이 올라가요. 평균 수명이 올라가지 연장되어서 노년 인구는 증가하는 그러다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활동의 저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이런 노년 인구에 대한 복지 제도 이런 거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노인 인구에 대한 인구 부양에 대한 비용이 증가해야 할 수 있다. 국가나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겠죠. 출산을 장려하고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 사실 많이 시험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출산 장려해요? 애기 어떻게 하면 많이 낳을 건데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커서 아이들을 못 낳기 때문에 아이들 비용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준다거나 또 하나는 아까 노인 인구가 일할 수 충분히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짐에도 퇴직하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복지제도라든가 노인 편의시설을 확대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책이 될 수 있겠죠. 자, 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출산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임신하면요 이거 지원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키울 때는 이렇게 지원해 줄게요 해서 뭐를 자꾸 장려하는 정책을 쓰는 겁니까? 예,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이렇게 쓰는 것이죠. 자, 다음 우리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사회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단순히 결혼해가지고만 오는 거 아니죠. 취업을 위해서도 또 유학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이주민 증가하고 또 물론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서 여러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와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문화 사회가 물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까 저출산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다 보면 부족한 우리나라의 노동력을 뭔가 보완해 줄 수 있죠. 또 하나는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문화를 또 접할 수도 있다. 자, 하지만 때로는 문화 간의 어떤 충돌, 우리 이제 예전에 문화 시간에서도 봤지만 나와 다른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다면 편견이나 차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때도 배웠지만 문화를 이해할 때는 어떤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자세. 자, 말은 참 쉽지만 우리가 그것을 생활 속에서 풀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다문화 현상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학습지를 통해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